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김소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간략하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혁신성장과 거시경제정책입니다.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혁신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성장 전망과 직면해 있는 리스크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 경제성장의 단기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한국 경제는 2%대 성장 추세로 회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부양 정책의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급증한 정부 부채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도 급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비 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문제 역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물가 급등이 겹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다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된다면 공급 비용, 즉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공급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리스크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그동안 경제 각 부분에 쌓인 부채 등의 정상화 및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가 클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급증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증가 속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늘어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도 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부분을 경제 정상화 이후에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신산업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것입니다. 산업조정뿐 아니라 조정 대상 산업 종사자들을 좋은 산업, 신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끔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이어졌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요소 생산성이 0.9%포인트로 1%포인트 이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본과 노동력을 쏟아부어도 장기 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험하는 저성장은 한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본격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공장 건설 등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는 기존에 없던 공장이 생겨나면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 건설의 효과가 크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후 자본 축적이 점점 진행되면서 성장 속도는 점차 느려집니다. 이른바 한계 생산 체감입니다. 이미 공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장을 건설해도 그
그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를 막으려면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발전되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경제도 저성장을 막으려면 기술 발전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즉, 근본적인 저성장 대책은 기술 혁신과 발전,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경제에서 기술 혁신과 기술 발전은 주로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음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부 주도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혁신과 기술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규제 철폐와 생산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를 많이 활용해야 하며 정부 주도로 물량 공세를 펴서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은 물론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금리 상승을 용인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며 국민들도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게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야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꽤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저술된 것을 생각하면 2022년 현재 기준금리의 상황은 교수님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산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국의 자산시장이 버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명확한 사실은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기업 도산 등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면 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2021년 시점입니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팽배한데 문제는 앞으로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결국 국민들도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전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추가 공급이 거의 없고 수요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은 적고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게다가 집값 안정화가 능사는 아님을 지적하십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더라도 국민들이 세금 부담과 근거 없는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을 소유한 사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 안정화가 그러한 목표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논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과의 조화,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주요 차이점은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부분별 집행이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비대칭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버틸만한 것에 비해 대면 서비스업 등 특정 부분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정상화 수순, 다시 말해 금리 인상으로 가되 부분별로 회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재정정책을 쓰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이 과다하게 확장되어 긴축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정책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첫 번째로 전 국민을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상황이 워낙 어려웠고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려서 누구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국민 지원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승수 효과도 0.3 정도여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제 경제 활성화에는 30만 원밖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집중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은의 국채 매입과 증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정부가 쓰는 돈을 통화를 찍어 조달한다는 것으로 당장 한은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만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거나 경제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정운용 역시 방만해질 수 있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서 방만하게 쓴 국가들은 대부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통제를 벗어난 급속도의 물가 상승이나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에서 MMT, 즉 현대통화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MMT는 제대로 된 경제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십니다. MMT는 경제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벌써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MMT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나랏돈 쓰기를 원하고 돈을 계속 쓰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큰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도 먼저 한국 정부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은 것이 문제인데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만 있다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를 원하면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과 합의를 도출할 이후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나 국채 직매입보다 재정 효율성 제고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지출하는데 경기도 부양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지역도 살릴 수 있으니 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은 대부분 한 가지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비용 지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잡은 후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거시경제 정책을 혁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거시경제 정책은 분배를 강조하다가 역효과가 나서 성장으로 갔고, 성장으로 가다가 부작용이 나서 다시 분배로 가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는 성장과 분배 모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부분에서는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역동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을 통한 선도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배 부분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회 자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여 양극화에 따른 불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시작책에서 김수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근 교수님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혁신 역량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